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중개사법은 아주 쉽기 때문에 3시간 정도면 충분해요, 여러분. 다른 과목들은 한 4시간 정도 해줘야 됩니다. 양도 그렇고. 그렇죠? 민법, 공법, 개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란다. 이런 과목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과목들이죠. 그래서 4시간 정도는 공부하고 더 모질할 수도 있어요. 다른 민교공들은 시간적으로. 근데 우리는 3시간이면 아주 넉넉해요. 그리고 저는 또 밑줄을 끄다 보니까 시간이 좀 약간 더 걸려서 그런데 하여튼 수업 시간에 거의 2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칠판에 한번 하고 그다음 밑줄도 껐기 때문에 2번씩 해도 충분합니다. 2번씩 해도. 수업 시간만 집중해서 잘 하고 하면은 우리 과목은 점수 올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표 2개를 중개대상물 관련해 가지고 표 2개를 했었잖아요. 표 3개가 남아 있는데 3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책으로 한번 다시 와볼게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중개대상물 여부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중개대상물이 이제 시행령으로서 임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목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중개대상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일단은 광업재단 마찬가지 공장재단도 중개대상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중개대상물 요건이 있어요.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중개대상물 요건으로서 첫 번째가 뭐냐면 법에서 정한 법정 중개 대상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법정 중개 대상물이 되어야만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것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OX가 있는데 일단 법정 중개 대상물이 토지가 있잖아, 그죠? 토지 5가지 있습니다. 토지가 있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건축물이 있고 그다음에 임목이 있고 광업재단, 그 다음 공장재단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또 이 5가지가 법정 중개대상물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이고 여기서 토지하고 토지 건물 있죠? 토지 건축물 요거를 가리켜서 뭐라 부릅니까? 부동산 이래 부릅니다. 부동산 그리고 요 임목하고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 3개를 뭐라 부릅니까? 준부동산 이래 불러요. 저는 부동산으로서 이 2개가 중개대상물이고 준부동산으로서는 이 3개가 중개대상물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이 아닌 동산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산 중에서 대표적으로 금전이라든지 공작 기계들 이런 것들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위에도 이제 동산인 것들은 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자, 그다음에 준부동산이 있어요. 준부동산으로서 우리가 어업재단이 이제 보통 이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업재단은 중개대상물 아니고 그다음에 항만운송사업재단이라고 있어요. 항만운송사업재단. 이것도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단 중에서는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중개대상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등기등록이 가능한 것들 중에서 보면 자동차 있습니다. 자동차. 그 다음에 선박이 있죠. 그 다음에 항공기가 있습니다. 중기가 있어요. 중기는 무슨 중기입니까? 송중기, 그렇죠? 송중기도 당연히 중개대상물이 안 되죠. 안 되고. 중장비를 얘기하는 건설 중장비 있죠. 중기들. 그런 것들 다 등기등록은 가능한데 중개대상물이 안 되는 겁니다. 세법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세법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기 이런 것들 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틀릴 수도 있어. 순간적으로 세법이랑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 자체가 중개대상물이지 여기에 지금 속하고 있는 토지랑 건축물은 따로 분리해가지고 중개대상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토지만 요거 건축물만 보고 요거는 못 보고
예, 바로 이게 또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공장, 재단, 광업재단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공장 부지라든지 공장 건물은 따로 분리해가지고 중개대상물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광업권 당연히 안 되겠죠. 광업권으로서 안 되고, 특허권, 상표권 같은 공업 소유권 당연히 중개대상물 안 된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법정 중개대상물일 것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적 소유가 가능할 것, 사적 소유 가능할 것. 그러니까 개인 소유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개대상물 여부.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공법상의 제한이 있는 여러 가지 토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린벨트 있죠? 그걸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불러요. 이런 예시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 예정지.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니까 당연히 중개대상물이 되겠지. 그리고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접도구역, 접도구역 내의 토지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어요. 중개가 가능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요런 공법상의 어떤 제한이 있는 요런 토지들 중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업상의 제한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압류, 가압류 이런 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기된 부동산들. 이거는 사법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적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또 상속 같은 거 있어요. 상속이나 경매, 공매, 수용 이런 것들은 법률 규정이라서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상속된 토지 이거는 중개가 가능합니다. 상속된 부동산은 중개가 가능합니다. 경매 등기된 부동산도 마찬가지. 하여튼 중개가 가능하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적 소유가 안 되는 것은 당연히 국유재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국유재산, 국가 소유재산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청와대가 있습니다. 청와대.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다음 대통령한테 중개할 수 없잖아. 그거 중개하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자, 청와대 안 됩니다. 그리고 청사도 안 돼. 종합 정부 청사 있죠, 안 되죠. 도청, 시청 이거 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해가지고 지자체 소유,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소유 재산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없는 무주 부동산 이거 국가 소유입니다. 안 되고 채굴되지 않는 미채굴 광물도 국가 소유라서 안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토지였는데 이제 침식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바다로 됐다 이래 가지고 포락지 이거 안 됩니다. 다시 성토돼도 중개대상물 안 된다 보시면 되고 바닷가 모래사장을 말해요. 이거 안 됩니다. 토지 용어에서 뭐라 부릅니까 이걸? 빈지. 그렇죠. 빈지라고 그래요. 빈지. 개론 조금 되고 민법은 좀 안 되고 그런데 그죠? 하여튼 걱정하지 마세요. 민법은 뭐 알아서 해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개론 이제 잘하시면 되고. 자, 하여튼 그럼 빈지 반대는 뭐였죠? 법지. 그렇죠. 보세요. 개론 조금 된다니까. 법지. 경사면의 토지잖아요. 법지가 그죠? 예, 법지. 사적 소유 가능, 활용 실익은 없지만은 사적 소유 가능한 법지고 이거는 빈지는 활용 실익은 있는데 이제 사적 소유가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하여튼 요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정도를 이렇게 애우고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개 대상 물은 되는데 중개 대상 이제 물건 건축물 같은 거는 되는데 부동산 같은 건 되는데 중개가 할 수 있는 중개 대상의 권리가 안 되면은 중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OX를 잘 하셔야 돼. 여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권리 중에서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개 대상의 권리가 됩니다.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용익물권이 있습니다. 용익물권 세 가지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고, 그렇죠? 지역권, 전세권. 요거 세 가지도 다 일단은 중개 대상 권리가 됩니다. 중개가 가능한데 용익물권,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중에서 법정 지상권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법정 지상권 들어보셨죠? 법정 지상권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으로.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민법에서 다 나옵니다. 민법에서 자세히 배우는데 법률에서 어떤 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설정되는 권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설정에 대해서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동으로 성립 설정되기 때문에 중개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그러면 설정된 법정지상권을 뭐 하는 거는 되겠습니까? 이전하는 거는 됩니다. 이전을 다른 말로 뭐라 부릅니까? 양도입니다. 시험 지문에 나왔습니다. 법정지상권 양도 이거 중개에 해당합니다. 법정지상권 양도. 법정지상권 성립, 설정 이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겠습니다. 저당권. 저당권 되겠습니까? 저당권의 설정 성립됩니다. 그런데 법정 저당권이 있어요. 법정 저당권도 마찬가지네. 법에서 정한 어떤 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설정되는 저당권. 이런 법정 저당권도 설정에 대해서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고 이전에 대해서는 중개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이라는 게 있죠.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법정 담보 물건입니까? 약정 담보 물건입니까? 법정 담보. 유치권. 약속으로 정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법률에서 어떤 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겠습니까? 유치권 법정 담보 물건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법정이기 때문에 유치권의 설정에 대해서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고 설정된 유치권의 이전은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 들어간 것은 설정은 안 되고 이전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당연히 질권 되겠습니까? 동산 질권이기 때문에 안 된다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채권으로서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 그리고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등기된 판매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지문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표 5개예요. 이 표 5개 안에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 요걸 5개를 기억하고 일단은 중개대상물 문제가 나오면 맞다 틀렸다를 구분하시면 돼.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럼 빨리 밑줄 한번 꺼보겠습니다. 지금 했던 내용인데 여러분 36페이지에 토지가 있죠. 양가로 1번에. 자, 토지 같은 경우에 요 있는 내용으로 봐서 일단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세 번째 줄 이 말이 있네. 세 번째 줄에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 자, 매립 허가 받은 매립지 이래 되는 거죠. 요거는 중개대상물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립 허가 받아가지고 매립한 거 있죠? 요거는 중개 가능하다 이래 보시면 밑줄 끄면 되고. 자, 그 줄 끝으로 가면은 반면 해가지고 간석지, 바닷가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끝에 줄에 있어요.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이런 게 있죠.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거 중개대상물 되겠습니까?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압류된 토지,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처분금지 가처분이 된 토지 이런 거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이거? 자, 그리고 4번은 뭐냐면 사적으로 소유하는 하천. 자, 2008년에 하천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하천이 사적 소유가 됐는데 그 사적으로 소유하는 하천은 사적 소유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내용. 자, 오른쪽에 넘어갈게요. 5번에 동그라미 5번이에요. 한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 양도, 제한물권 설정, CO치드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부에 대해서는. 그런데 자, 그 밑에 줄에 보면은 한필 토지 일부분이라도 용익물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필 토지 일부분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판례 보기에서 2번 판례 보시면 공유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공유수면이나 그 다음에 행정재산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일단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유수면하고 중개대상물은 행정재산은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 자, 바닷가도 안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포락지도 안 되죠. 자, 됐습니다. 뒤로 넘어가서요. 7번 판례를 볼게요. 7번 판례.
대토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토권은 거기 밑줄 한번 꺼볼게요.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뭐에 불과합니까? 지위 동그라미는 지위. 지위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 어디에 끝냐면 동그라미 니은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니은의 그 5번째 줄. 예. 최소한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 요거 밑줄. 민법상의 건축물을 의미한다. 그래 보시면 되고,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판례에 보기에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 특정이죠. 특정 건물도 중개대상물에 포함이 된다는 거. 그래서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이에 대한 매매 등에 관한 거래의 중개하는 것은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특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도 거의 같은 거예요.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같은 거죠.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판례에 보시면 입주권, 이거 분양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이죠. 자, 아파트 추첨길, 색깔 다른 부분이네요. 아파트 추첨길에 신청해가 당첨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뭐에 불과하니까, 지위에 불과하니까 중개대상물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박스 밑에 참고사항에 밑에 보시면은 미음에 미등기 무허가 있죠. 미등기 무허가 이거 중개대상물 됩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 중개대상물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넘어가고요. 뒤에 넘어가서 시옷에 건축물의 거래 단위는 반드시 그렇죠? 한 동 건물 전체입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줄에 보시면 한 동 건물 일부. 자, 집합건물법상에서 구조상 이용상의 어떤 독립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있는 경우에 일부라도 건물 일부라도 일단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구조상 이용상의 동일성이 있다면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로서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이죠. 요거 밑줄 긋고 요거는 되는 거고. 그러나 해가지고 쭉 가시면 판잣집이 있어요. 철제 구조물도 있고 가시개 수목도 있고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내용들을 다 박스에 넣어놓고 될 수 있냐 없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 밖에 재산권이 물건으로서 그 위에 판례복이 있네. 그 위에 요거 중요한 거죠. 볼트 조립 방식의 세차장 구조물을 말합니다. 요거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 판례 있죠.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인목입니다. 네, 인목이란 말 딱 나오면은 이 중개대상물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 그래서 그 어휘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독으로 막 문제 출제되고 그러진 않으니까 첫 번째 의의, 한필토지 일부, 한필토지나 한필토지 일부에 성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을 집단으로 해서 소유자가 소유권 보전 등기 받은 것이에요.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밑에 공장재단도 마찬가지. 공장재단도 공장에 있는 각종 기계 부품, 기구들, 전봇대, 레일 같은 거 다 모아서 자, 공장에 속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 돈을 빌리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 보시면 돼. 재단을 만든 것은. 자, 뒤에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업재단, 광선에 관한 이야기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광업건하고 강물 채굴 각종 설비들, 그다음 이에 부속하는 부속사업 설비들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기업, 일단은 기업재산으로 만든 광업재단,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다. 이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앞에서 하나 밑줄 안 끈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부분이 어디냐면 30페이지네, 그지? 자, 30페이지에 보시면은 중개대상 권리가 되기 위한 요건이 나와 있어요. 30페이지에 중개대상 권리가 되기 위한 요건.
자, 일단은 법정 중개 대상 물에 대한 권리일 것 해가지고 소유권. 자, 소유권. 그다음 두 번째 줄에 있죠. 소유권. 그다음 주가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부동산 임차권, 판매권, 부동산 판매권. 자, 이런 것들은 중개가 가능한 권리 이런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니까는 뭐 동산 질권 이런 것들, 무채재산권, 저작권 이런 것은 중개가 안 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계약을 원인으로 득실 변경이 발생되는 권리일 것 해가지고 자, 점유권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에 점유권이 있어요. 점유권. 자,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법정저당권. 요거는 일단 중개대상 권리가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예에 보면요. 유치권 설정 양도, 양수. 그러니까는 설정된 유치권에 대해서 이전, 양도 이런 것들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칠판에 이제 그 정리한 거 있죠. 저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문제 풀기가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상속이 있고요. 뭐 기부 체납도 있고 경매 절차, 증여, 공용 수용, 한매권 행사 행위, 한매권 행사하는 걸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개될 수 없다. 중개대상 권리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해가지고 상속받은 토지가 있죠. 증여받은 토지가 있지. 경락받은 토지가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잠시 판례 보기에서 중개대상 권리와 관련해서 이제 시험 지문으로 등장하는 것이 1번 판례의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기타 권리 가운데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밖의 권리, 중개 용어할 때 그 밖의 권리 있었죠. 거기에 담보물권도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도 포함이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번도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이네요. 기타 권리에 저작권 등 담보 물권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 행위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자, 그 밑에 줄 보세요.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이것이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해도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소리지. 자, 그리고 3번에 금전 채권 돼 있죠. 금전 같은 경우에는 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됐습니다. 일단 요 정도만 볼게요. 유치권은 다 했고.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중개대상물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방금 칠판에 정리한 이런 표 5개 있죠. 그걸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요약집에도 다 그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44페이지에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이것이 과거에는 한 거의 뭐 몇 년 남았는데 최근에는 한 2년꼴로 해서 이렇게 다른 범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2년꼴로 해가지고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올해 31회 때 작년 31회 때 안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한 주제가 10개, 11개 정도 됩니다. 자, 일단은 공인중개사 우리 시험 제도를 말해요. 요거 여러분들 시험 치는 수험생으로서 잘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돼. 공인중개사 제도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이거 되고 싶다.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시험을 쳐서 시험을 합격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실무 경력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뭐 면접을 보고 외모로 이렇게 좀 뽑는다든지 하면 여러분은 다 뭡니까? 합격입니다. 물론 뭐 일부는 제외되겠죠. 일부 제외. 자기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파악하세요. 일부 제외. 일단은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일단은 뭐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일단은 딱 벗을 때 일단은 합격인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해야 돼. 시험 쳐야 됩니다. 예. 여러분한테는 더 안 좋은 거지, 뭐, 그게 뭐. 그렇죠? 시험 쳐야 되니까. 예. 자, 시험을 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시험은 누가 시행하는가? 시험 시행 기관. 다른 말로 시험을 시행하는 사람. 수업 시간에 바로 외웁니다. 뭐 집에 가서 뭐 공부를 따로 해보자 이러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집에 가서 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시험 시행자. 자,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누가 시험을 시행하냐면 시도지사예요. 각 시도지사, 특별시, 광역시를 말합니다.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하면은 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적인 시험 수준 균형을 위해서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험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된다. 미리 의결로서 국장이 시험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국장이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요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 업무입니다. 이거 시험 지문에 나왔었습니다. 소관 업무 찾기. 자, 그러면 원칙과 예외가 서로 반대해가지고 물어보겠죠. 당연히 옛날에 그래 나왔습니다. 그럼 요 두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부르겠습니까? 이 두 사람 가리켜서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고 주어가 나오죠. 그러면은 아, 여기에는 시도지사와 국장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우리 시험 응시 자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다. 기본적으로 이제 법에 대해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누구도 칠 수 있냐면 누가 칠 수 있다? 네, 미성년자 칠 수 있어요. 미성년자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미성년자. 자, 우리 집에는 딸이 2명이 있어요. 딸이 큰 딸은 6학년 올라가죠. 6학년 올라갑니다. 6학년. 지금 현재 완전 사춘기. 지금 완전 반항이에요. 지금 별명이 충기. 별명이 충기예요. 사춘기라서 현재 별명이 충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하고의 관계는 좀 나름 괜찮은 것 같아. 다른 아빠들에 비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좀 괜찮은 편이에요. 다른 집은 말도 안 한대요. 그냥 딸이랑 그 정도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아빠랑. 근데 어느 정도 관계가 어릴 때부터 좀 관계를 잘 유지해가지고 하여튼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해요. 하여튼 뭔가 느낌이 이게 예전과 좀 틀려. 하여튼 자, 그 둘째 딸은 뭐냐면 이제 1학년 돼요. 어저께인가 이제 학교에 뭐 예비 소집일인가 갔어요. 예비 소집일 1월 6일인가 어저께인가. 그래서 태권도 이제 다닌다. 태권도 하얀띠. 근데 굉장히 좀 귀여워요. 이래 보면은 하얀띠 도복 입고 막 하얀 거 메고 다니는. 하여튼 그런 미성년자한테 제가 OMR 카드를 주고 마킹을 해온다고 하니까 아주 꼼꼼하게 잘 해오더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하면 합격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미성년자 시험 칠 수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격 사유자가 있어요. 미성년자도 결격 사유자에 포함이 되는데 미성년자도 결격 사유자에 포함이 되는데 뭐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들 있죠. 뭐 금치산자, 뭐 피한정 후견인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파산자, 그 다음에 수영자, 교도소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공부하고 싶다는데. 그래서 시험 치게 해줍니다. 결격 사유자들. 대신에 시험 칠 수 있지만 뭐는 못해? 네, 중개업에 종사는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파산자 같은 경우는 막 돈이 없으니까는 막 돈을 보면 환장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결격 사유자는 일은 못하는데 시험은 칠 수 합격할 수는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할 수는 있다. 자,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외국인 한국말을 굳이 몰라도 됩니다. 뭐 마킹만 잘하면 되고. 일단 자, 응시가 원래 있었는데 응시할 수 없게 된 사람이 있어요. 응시 제한자라고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행위? 부정행위 하다가 적발됐어요. 그러면 이 부정행위자는 당연히 자기가 친 그 시험이 어떻게 되겠어? 아무리 점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무효 처분을 받습니다. 무효 처분. 그리고 그 무효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5년입니다. 예, 5년간 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정지합니다. 자,
5년이죠. 5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기억해야 되는 건 처분일로부터 5년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의 출제 이유는 뭐라고 되겠습니까? 시험일로부터 5년 이렇게 냅니다.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 아닙니다. 처분받은 날로부터 5년, 처분일로부터 5년 이렇게 되죠. 또 다르게 어떻게 하나 내겠습니까? 한번 내보세요. 한번. 뭐 하나 얘기를 해줘야지 뭘 할 건데 지금. 그렇죠. 처분일의 다음 날부터 5년. 예? 처분일의 다음 날부터 5년 틀린 겁니다. 처분일로부터 5년.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맞추려면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처분일로부터 5년을. 그러니까 내가 딱 암기하고 있어야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내가 암기하고 하는 거랑 틀리면은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시험 못 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가 다른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시험 못 치게 하려고. 자, 두 번째는 누구냐면 두 번째는 자격이 취소가 된 사람이에요. 자격이 취소가 되고 몇 년? 3년이 아직 경과되지 아니한 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격 취소가 처분받은 자는 3년 동안 시험을 못 친다 그 소리예요. 근데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자격이 취소가 된 사람은 3년 동안 응시 자격도 정지하는데 이 자격 취소자는 뭐에 해당이 돼? 결격 사유자에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자격이 취소가 된 사람은 3년 동안 시험을 못 치고 또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를 못 해요. 결격 사유자니까. 그러면 3년 동안 뭐만 해야 돼? 공부만 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자는 3년 동안 공부만 해야 되고 부정행위자는 5년 동안 시험 못 치죠. 근데 결격 사유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부정행위자는 5년 동안 공부하면서 뭐 하면 돼? 일하면서. 그렇죠. 일하면서 공부하면 돼요. 부정행위자는 5년 동안 일하면서 공부하면 되고 자격 취소자는 3년 동안 공부만 해야 돼요. 자, 요런 내용이 일단 응시 자격에 관한 내용이고 그럼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우리 시험의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시험 방법은 일단 원칙적으로 어떻게 시험을 치냐면 1차, 2차 구분 시행합니다. 모든 시험 다 마찬가지. 대부분의 국가시험은 다 1차, 2차 구분해서 2차 시험을 누가 칩니까? 1차 합격자가 치는 거예요. 1차 합격한 사람, 1차 합격자 대상으로 2차를 치는 거지. 1차가 불합격한 사람은 아예 2차를 접수를 못한다 그 얘기예요. 원래. 자, 그랬을 때 1차 시험, 1차 시험은 선택형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이지. 객관식, 선택형. 여기에다가 주관식과 단답형이 있습니까? 단답형과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2차 시험은 선택형이 아닙니다. 객관식이 아니고 뭐라고? 논문형이에요. 논문형 아시죠? 써내려가야 됩니다. 막 써야 돼. 서술형 써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시험을 시행한다면 시험을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을 못 칩니다. 우리는 시험을 못 칠 뻔했어요. 천만다행이지. 근데 우리는 원칙으로 시험 안 치고 예외적으로 시험 쳐요. 예외적으로. 두 번째 예외. 예외적으로 어떻게 치냐면 1차, 2차 구분은 합니다.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같은 날에 동시에 시행합니다. 1차 시험을 쳤다가 좀 쉬었다가 2차 시험을 쳐요. 최근에는 이제 1차 치고 좀 많이 쉬었다가 2차 중에서 중개사법이랑 공법 치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공시법, 세법 쳐요. 예전에는 1차, 2차 이제 했을 때는 또 1차 치고 좀 쉬었다가 그냥 2차 통째로 봤어요. 150분 동안 세 과목을. 자, 지금은 이제 나눠졌어요. 2차로 나눠졌어요. 지금 쉬는 시간 주고 해가지고 치는데, 자, 이때는 1차의 합격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2차를 친 거예요. 그렇죠? 물론 1차를 치고 나면 느낌이 오지. 느낌은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 치고 느낌 오니까 그냥 바로 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1차 안 치고. 2차 칠 때는 반이 이제 휑한 거지. 1차는 꽉 차 있다가 2차는 반이 쏙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1차 합격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2차를 치는 게 이게 예외적인데, 첫 번째가 1차, 2차 모두 선택형이라는 거예요. 모두 객관식. 여기다가 주관식과 단답형과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는데,
자, 가미할 수 있는데 이때 1차가 이제 나중에 채점해가지고 불합격이 되잖아요. 1차 불합격자의 2차 시험은 뭐가 되겠어? 무효처분이 되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1차가 불합격됐을 때는 2차는 아무리 잘 쳐도 무효예요. 나중에 매겨봤을 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있어요. 시험 치면은 1차 합격, 그 다음에 2차 합격. 자, 그 다음에 1차 합격 플러스 2차는 불합격. 이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1차는 불합격인데 2차는 합격이 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1차 불합격인데 2차까지도 불합격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시험 치고 나면. 그렇게 했지. 자, 그러면은 1차 합격, 2차 합격,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최종 합격으로서 자격증 나옵니까? 자격증 나옵니다. 공인중개사가 된 거예요. 참 잘했지. 자, 1차 합격했는데 2차 불합격. 이럴 수도 있죠. 이거는 1차만 합격인 거예요. 그럼 1차만 합격했다고 1차 합격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자기랑 그 다음에 산업인력공단만 알아요. 그 다음에 문제는 요건데 1차는 불합격을 했는데 2차를 매겨보니까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당히 힘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한 6개월간의 어떤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된 거예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1차 불, 2차 합격. 전국에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 특히 실력자들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실력자인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1차 칠 때 너무 긴장해가지고 망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칠 때는 너무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막 잘 친 거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사람이 긴장을 이게 막 해가지고 1차 칠 때 이제 멍해진 거지. 갑자기 막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자들도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정말 힘듭니다. 진짜 6개월 동안 학원에 안 나타납니다. 웬만해서는. 이 사람은 일단 불합격이에요. 심적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지. 자, 이거보다는 차라리 뭐가 나아? 차라리 이게 나아요. 1차 불합격, 2차까지 불합격. 깔끔하게 불합격. 그냥 아무 미련 없이 그냥 다시 시작하는 거. 11월 달부터. 마음고생 안 하고 그냥 깔끔하게. 사람이 심적으로 얼마나 고생하는 게 힘듭니까? 그죠? 그래서 차라리 뭐가 낫다? 이거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다는 얘기예요. 얘도 불합격이니. 고생 안 하니까. 그게 뭐 근데 마음대로 되나 그죠?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올해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최종 합격 하든지 또 2차만 치시는 분들도 2차만 치시는 분들도 최종 합격. 저 여의치 않으면 진짜 요까지는 해야 돼. 요까지 1차 합격. 상황이 또 1년 동안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요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건 안 된다. 특히 요 세 번째 거는 안 됩니다. 아예 안 되고.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 요거 확실히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면제는 없습니다. 우리 시험은 일부 면제는 있어요. 전부 면제는 없고 일부 면제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면제됩니까? 네, 1차 합격자는 언제 시험? 다음 1차 합격자는 다음 해 시험에 한하여입니다. 한하여 1차 면제. 다음 회차 시험에 한하여. 다음 해입니다. 다음 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음 회차 시험이니까 예를 들어서 31회 때 1차 합격하신 분은 32회 때 2차만 보면 되죠. 2차만 보면 됩니다. 그거죠. 그 면제입니다. 그런데 32회 때 2차를 봤어. 그런데 어떻게 뭐 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시 1차부터 다시 봐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 세 번째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이에요. 진짜. 요 사람보다 더 힘들어집니다. 요 사람은 6개월이지만 그 사람은 1년이에요. 1년 정도 학원에 아예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공부 안 하고 있죠. 아예. 그러니까 2차만 치시는 분들은 각별히 좀 주의하셔야 돼요. 2차만 치시는 분들은.
근데 웬만해서는 2차만 치시는 분들은 안 떨어집니다. 합격을 일단 한번 해봤고, 일단 1차를 합격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합격을 해봤고, 어느 정도 해야지 합격된다는 걸 나름 알아요. 그래, 그 맞춰가지고 그만큼 공부를 합니다, 또. 근데 이제 좀 공부, 좀 이렇게 과목도 좀 자꾸 그렇긴 하죠. 근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가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옵니다. 7월달, 8월달 되면. 물론 성적이 나와도 좀 불안하고 안 나와도 좀 약간 불안해요. 일단 2차만 치는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이제 좀 이따가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그 2차만 치시는 분한테 가서 얘기하죠. 언니는 좀 수월하겠네 그러면서 2차만 치니까는 좋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공부하면 됩니다. 예. 하여튼 이런 거예요. 자, 그럼 5번째가 있어요. 5번째는 뭐냐면 우리 시험 시행이 있네. 시험 시행. 우리 시험은 첫 번째 원칙적으로는 매년 몇 회? 1회 이상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니고 1회 이상. 그런데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을 안 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마찬가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돼요.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이에요. 시험을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리고 국장이 시험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마찬가지 정책심의 의결사항. 의결사항을 기억하셔야 돼요. 의결사항을.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뭐냐면 시험 공고가 있어요. 우리 시험 공고도 물어봤습니다. 시험 공고도. 첫 번째가 예정 공고라고 있네요. 예정 공고는 계략적인 사항 공고하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매년 2월 28일까지예요. 8일까지. 어디에다 공고합니까? 관보에다가도 하고 일간신문에다가 합니다. 관보 및 일간신문이에요. 관보 또는 일간신문도 아니고. 두 번째, 예정 공고에 따라서 시험을 시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확정 공고를 해야 돼요.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며칠 전 90일 전까지 7월 중순쯤 되겠습니다. 7일 전까지 해야 된다. 어디에다? 관보 및 일간신문에다가. 자, 그 다음에 7번째가 뭐냐면 자, 7번째는 저기다 적을게요. 7번째가 응시원서 제출이 있어요. 응시원서가 있는데 시험을 응시하고 싶다. 시험 응시자는 응시원서랑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서 접수를 말하지. 시험 준비는 다 됐는데 접수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못 칠 거 아닙니까? 8월 한 초중순쯤에 접수 기간이 이제 정해지는데 그때인데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접수를. 그래서 접수할 때는 그냥 공짜가 아니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요. 근데 그때 수수료는 얼마? 그때 수수료는 얼마를 납부하느냐? 첫 번째는 원칙적으로는 얼마를 납부하냐면 당해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예요.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가 원칙입니다. 지자체 조례. 그런데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장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있죠. 이때는 누가 결정 공고하느냐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입니다. 일단은 그건 어려운 거 없지. 국장이 시험 치니까 국장이 결정 공고하겠지, 그 수수료를. 근데 원칙은 당연히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인데, 자, 수수료를 만약에 너무 많이 내거나 어떤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수수료를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수수료 반환 기준도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데, 반환 기준으로서 첫 번째가 수수료를 너무 많이 냈어요. 과오납. 수수료를 너무 많이 냈다. 과납, 오납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가오납한 금액의 전부에 대해서 반환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가오납한 금액 전부.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을 시행하는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의 기책사유,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기책사유로 시험을 응시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 장소를 접수를 하는데, 접수 기간 내에 접수하는데 시험 장소를 보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장소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마침 올라와가지고 내가 접수를 했네. 그런데 시험장 가니까 그 장소, 시험 장소에 아무도 없고 내밖에 없어. 그러니까 시험 시행 기관장이 그 장소를 잠시 동안 잠을 올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장소가 아닌데. 그러면 시험 시행 기관장이 잠을 했잖아. 기책 사유죠. 그러면
얼마를 반환받느냐면 납입한 수수료. 납입한 낸 거 있죠? 납입한 수수료 얼마? 전부에 대해서 반환받겠지. 당연히 시험 시행 지원장이 장소를 잘못 올렸으니까 기책사유니까. 그럼 납입한 수수료 전부. 납입한 수수료 전부가 얼마냐? 얼마입니까? 지금 현행법상 28,000원이에요. 지금 현재 28,000원. 그러면 28,000원을 반환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에 가야 됩니까? 집에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편의점으로 갑니다. 편의점으로 가서 소주를 한 병 삽니다. 편의점 가가지고 소주 한 병 사가지고 원샷 때려야 돼. 원샷 반드시 원샷 때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는 주유소로 갑니다. 여러분 주유소로 와서 기름을 사야 돼요. 말통을 들고 말통 들고 기름, 이 돈 가지고 기름 사러 갑니다. 기름을 사러 가서 말통 들고 어디로 가야 돼? 어떤 학원에 가니까 학교로 가야 된다 했는데 학교로 왜 갑니까 지금? 학교로 왜 가냐? 산업인력공단으로 갑니다. 일단은 산업인력공단 가요. 산업인력공단 가서 어떻게 기름을 확 붓고 그 다음에 나이타로 땡기고 빨리 나와야 돼. 천천히 나왔다가는 같이 다 죽을 수 있어요. 예. 땡기고 빨리 나와야 돼요. 예. 일단은 사람을 갖다가 그렇죠? 1년 동안 개고생을 시켜놓고 지금 시험도 못 치게 만들고 사람이 돈이 28,000원이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1년 동안 지금 시간 낭비 뭐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일단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또 좋은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납입한 수수료 얼마 전부에 대해서 반환받는다 그 얘기예요. 납입한 수수료 전부. 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접수 시작일이 있습니다. 접수 시작일. 접수의 시작일이 있죠. 자, 접수의 시작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접수의 마감일이 있어요. 요 사이를 무슨 기간이라고 부릅니까? 요 사이를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시작일부터 마감일이니까 요 사이에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얼마?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100%를 반환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예요. 마감일 다음 날부터 언제까지? 7일 이내에 취소한 거예요. 그 접수기간이 끝났어요. 취소하면 이제 얼마? 60%를 반환받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부터 언제까지? 예, 시험 시행일 며칠? 10일 전이네, 그죠? 예, 10일 전입니다. 100일 전이 아니고 10일 전. 10일 전에 취소했으면 어떻게? 네, 50%입니다. 요 이후에는 취소해도 못 받습니다. 요거는. 하여튼 반환 기준 이렇게 일단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제 세 가지만 할게요. 세 가지. 자, 8번이네. 자, 합격자의 결정 공고는 누가 합니까? 요거 중요하죠. 합격자 결정 공고는 누가 하냐면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장이 합니다. 시험 시행 기관장이에요. 국장이 시험 시행했으면 국장, 시도지사가 시행했으면 시도지사. 자, 그리고 9번째가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합니까? 요거는 무조건 시도지사예요. 여러분들 시험 치면 합격했다 그러면 누구한테 받으러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쳤다, 울산에 시험 쳤다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 누구? 울산시장이죠. 울산시장한테 가야 됩니다. 그렇죠. 포항에서 시험 쳤다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포항에서 시험 쳤다 누구한테 가야 돼요? 포항시장 아닙니다. 포항시장 아닙니다. 시도지사니까 경상북 도지사한테 가야 돼요. 경상북 도청 가야 되죠. 도청이 어디 있습니까? 안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포항에서 자기는 나는 공부를 못하겠대요. 나는 안동까지 갈 자신이 없다. 합격할 자신이 있는데 안동까지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하겠대.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라 그랬지. 시험 치고 합격하면 합격자 발표하면 일주일 동안 우편으로 신청하면 우편으로 보내준다. 걱정하지 말고 빨리 공부하라고 했어요. 하여튼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자, 10번째가 뭐냐면 자격증을 분실했다. 그러면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누구한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조건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예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한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한테 자격증 받았지. 그러다가 울산에 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자격증을 분실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재교부 신청해야 됩니까? 부산시장한테 해야 됩니다. 울산시장한테 가면 뭐라 그랬어요? 집에 가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어볼 수 있는 지문 다 지문이 5개니까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지문이 들어갑니다. 예, 다 어떻게 나오는지가 다 맞추려면 이 정도까지는 정리하고 있어야 돼. 되겠습니까? 자, 밑줄 끄면서 나머지 부분 한번 또 정리해 볼게요. 44페이지에 보시면 시험 시행 주체라고 되어 있고, 자,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요. 원칙 동그라미, 원칙 동그라미하고, 원칙 누굽니까? 시도지사. 바로 외웁니다. 자, 예외 동그라미하고 누구? 국장입니다. 그 위에 줄에 보면요. 국장이 시험 시행할 때는 뭘 거치라고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응시 자격이 나오는데, 자, 뭐, 원칙적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성별, 학력, 뭐, 연령, 이런 거 관계없다. 외국인 모두 응시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 보니까는 결격 사유자도 응시 가능하다. 이 말이고. 우리 시험 시행은, 자, 원칙적으로는 동그라미 1번이죠. 1, 2차 구분 시행 돼 있잖아. 그때 1차는 선택형이죠.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 가미. 그리고 2차 시험은 1차 합격자에 한해서 치는 거지. 그리고 2차는 논문형이다 돼 있어요.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 가미죠. 자, 그러다 해가지고 이제 예외가 나오네, 그지? 1차, 2차를 어떻게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 가능하다. 이건 예외입니다. 이때 1차, 2차 모두 선택형이라는 겁니다.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 가미할 수 있고 1차 불합격자의 2차 시험 뭐가 되겠어요? 무효가 된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우리 시험 일부 면제가 있네. 어떤 경우 1차 합격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 시험, 다음 연도 아닙니다. 다음 회 시험에 하나요. 1차 면제됐습니다. 뒤에 넘어가서, 자, 우리 시험 시행은 매년 몇 회? 1회 이상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1회 이상. 자, 부득이한 사유에 이 경우 시행하지 않을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거. 시험 공고는 두 번째 줄에 개략적인 공고, 예전 공고입니다. 매년 2월 28일까지. 2월 28일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간보 및 일간신문에다가 하고, 그리고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간보 및 일간신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응시 원서라고 나와 있네, 그죠?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반환 기준으로서는 박스 안에 보세요. 가온납했다 그러면은 가온납한 금액 전부 되겠네. 시험 시행 기관장의 기책 사유라 그러면은 납입한 수수료 전부고, 접수 기간 내에 취소했다면 납입한 수수료 전부. 자,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취소했으면 60%, 8일째 되는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했으면 50%.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출제 채점 볼 필요 없고, 오른쪽에 이제 이 서식이네, 그죠? 제1호 서식이네, 그죠? 응시 원서. 그냥 온라인으로 다 접수하니까 보시면 돼요. 자, 합격자 결정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49페이지요. 합격자 결정은 보세요. 원칙적으로는 절대평가입니다. 1차 2과목, 2차 3과목입니다. 그래서 1차 과목당 40 이상,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 이상, 평균 60 합격이죠. 2차도 과목당 40 이상, 평균 60 합격이에요. 자, 누구나 다 합격됩니다. 그러면 이 점수만 나오면 절대평가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첫 번째가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 이 말이에요. 올해 2만 명 뽑겠다라고 예정 공고한 거예요. 그 2만 명 뽑아야 되죠. 그러면 2만 명 안에 내가 들어가려면 그 옆에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더 잘해버리면 나는 못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학원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험악해집니다. 막 가르쳐달라면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네,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틀리게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면 좀 다행이지.
틀리게 가르쳐줘. 개정 안 된 거. 이거 반드시 나온다고 필요 없는 거. 막 별표 칠하면서 막 이거 선생님이 말도 안 한 거 막 하여튼 분위기 굉장히 험악해져요. 절대평가 때도 약간 이제 여름에는 험악해집니다. 분위기가. 그리고 시험 기간이 또 다가올수록 험악해지는데 상대평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대평가가 약간 이제 발의가 됐어요, 일단은. 근데 몇 년 있다가 시행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험한 걸 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올해 반드시 합격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이때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소관 업무라 보시면 돼요. 1차는 그냥 뽑습니다. 그냥 절대평가로 뽑아요. 문제는 2차잖아요. 2차에서 어떻게 하겠다? 과목당 40점자 이상인 자 중에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2만 명을. 되겠습니까? 자, 근데 동점자로 인해 가지고 이제 2만 명이 초과됐다, 예를 들어. 그러면 동점자 모두 합격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럼 양가로 2번도 마찬가지. 최소 선발 인원, 최소 선발 비율. 이거는 뭡니까? 최소 2만 명을 뽑겠다는 얘기예요. 최소 20%를 뽑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단은 원칙적인 방법에 의해 가지고 뽑습니다. 2만 명을 절대평가로 뽑아. 자, 15,000명 뽑았다. 5만 명 모질하네. 5,000명 모질하네. 15,000명 뽑았다. 그러면 5,000명 모질하죠. 그러면 미달이 된 거예요. 미달 사태. 자, 미달 동그라미 해보세요. 미달 어디 있습니까? 미달 있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일단은 원칙적인 방법에서 뽑아. 근데 미달이 됐다. 미달 됐으면 어떻게 하겠다? 2차 과목에서 과목당 40점자 이상인 자 중에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이건 상대평가지 뭐. 일단은. 자, 하여튼 이런 방법이 있다 보시면 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나와 있네. 뒤에 넘어가니까 부정행위 제재는 일단은 시험은 무효라고 돼. 첫 번째 줄 끝에 시험 무효.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양가로 2번에 첫 번째 줄에 무효 처분받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 정지.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양가로 3번에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 자, 자격증 교부에서 합격자 결정 공고는 누가 하냐면 양가로 1번에 보시면은 첫 번째 시험 시행 기관장 돼 있어요. 시험 시행 기관장은 합격자 공고한다 돼 있죠. 자, 그리고 그 공고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것도 시험 준비에 들어갑니다.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가 자격증 교부하냐? 시도지사가 자격증 교부합니다. 그리고 재교부 신청은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첫 번째 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정확하게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자격증이 나와 있습니까? 예전에는 이 자격증을, 이게 기본서에 나와 있으면 이 자격증을 막 찢어가지고, 아니 복사하든지 찢어가지고 사진 붙이고 그 다음에 이름 적고 생년월일 적어가지고 자기 책상에 옆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항상 좀 힘들 때 이걸 보면서 이제 다시 마음을 다시 잡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책을 찢으려고 하니까 뒤에 뭐가 좀 있긴 한데 뒤에 있긴 한데 하여튼 복사해가지고 붙이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직접 적든지. 옛날에 수업시에다가 다 적었어요. 여기다가 한번 적어봤어요. 몇 회 시험? 2032회 2021년이네, 그죠? 2021년도 시행한 제 몇 회? 32회라고 적어야지만 33회 적고 이러면 안 됩니다. 32회 적어야 됩니다. 오늘 33회 적고 곤란하다. 자, 그래서 시도지사, 울산시장 해가지고 이제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 보니까 자격증 대여등 금지. 요거는 오늘 안 합니다. 오늘 안 하고요. 요거는 뭐 일단은 행정처분하고 같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때 나올 때 한번 보고 다시 자격증 대여, 그 다음에 유사명칭 이런 것들은 다음 순환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도 한 문제 정도가 출제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일단 다음 순환으로 할게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게 되면 민계공도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서 안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뭘 할 거냐면은
58페이지에 교육제도로 갈 겁니다. 바로 교육제도. 58페이지 있죠? 예, 교육제도.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뭐 복습은 굳이 뭐 따로 안 하셔도 돼. 보니까 수업 시간에 뭐 충실하게 다 암기하셨고, 그리고 다 이해를 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또 암기 또 뭐 공부 좀 해보고 싶다. 시간이 너무 철철 넘쳐서. 그러면은 밑줄 친 거 위주로 해서 오늘 했던 거 있죠? 그거 한번 싹 읽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서 바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원래는 공부 자체는. 예. 자,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일단 합격의 지름길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출석하고, 집중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제일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년 동안 제일 중요한 거 결석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것을 일단 제 1번 우선순위로 두고 이렇게 1년 동안 보내셔야 돼.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머릿속에 좀 빠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아예 없애야 돼. 올해 1년 만에 합격해. 여러분들 이제 상대평가 이제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합격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주일, 그죠? 주말 잘 보내시고 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